네, 오늘 장 랭킹 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전에 꼭 체크해야 될 키워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미스탁 하창원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지금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리스트업 되어 있는데요. 가장 궁금하실 부분은 아무래도 투톱의 향방이겠죠. 7만 전자, 10만 닉스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위원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연이어서 강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오늘 장에서의 이런 연속성, 강한 이틀 연속의 흐름에 의미 부여가 가능한지, 오늘도 그리고 엔비디아 훈풍인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이틀째 강한 흐름들, 어제만 하더라도 약간 좀 미흡했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오늘과 똑같은 상황에 엔비디아의 급등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는 10만 원을 탈환했습니다만 삼성전자는 7만 원 문턱에서 주저앉은 상황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하루짜리 상황 아닌가?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일 이동평균 선을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거 아니야?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강하다라는 것들,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왜 강한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현상을 보고 그것을 또 고민하는 것도 있죠.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반도체 업황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엔비디아 이슈로 접근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후자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업황 사이클에 대한 논란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었던 것들이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가능하지만 이틀째 지금 엔비디아가 강한 흐름들 좀 보이면서 지금 올해 거의 14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7만 원을 확실히 지금 지지하는 거고 SK하이닉스는 11만 원 지지인지 여부가 관건이 되는 거죠. 역시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는 단순하게 엔비디아 하나만 가지고 보기는 어렵겠죠. 지금 이제 우리가 그 2023년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습니다만 신성장 먹거리로서의 의미를 충분히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탈피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엔비디아의 흐름들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편으로는 이걸 제가 엔비디아로 볼 수로 이제 강하게 얘기해 드리는 것은 이수페타시스와 솔트룩스의 상황입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 테마주죠. 왜 테마주냐고 부르냐라고 한다면 엔비디아와 협업한다라는 것 외에 지금 직접적인 매출과 관련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강한 테마주 역할을 좀 하고 있죠. 반면에 솔트룩스는 좀 강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때문에 강하지만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대장주인 솔트룩스가 오늘 전혀 강하지 못하죠.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어떠한 그동안의 테마를 형성했었던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 별로 없다라고 보여지고, 결국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발 훈풍을 지금 현재 같이 끌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깔끔하게 짚어주셨어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본부장님과도 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부터 여기서도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방향성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결국 잘 될 겁니다. 오름세 나타날 겁니다가 아니라 속도 측면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SK하이닉스가 11만까지 오른 상황에서 13만까지도 이제는 조금 내다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요. 방향 플러스 알파로 속도가 계속 더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점검부터 해주세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변수가 되는 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간밤에 좀 봤거든요. 진짜 막 10,000주씩 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정말 이제 폭발적인 매수가 들어와서 약간 이러한 기조라면 조금 더 탄력성을 받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다만 너무나도 급격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약간의 좀 조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엔비디아가 상승력이 나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8%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미국장에서 인텔이나 이런 종목군들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은 좀 어제 나스닥장을 좀 강제로 끌고 간 부분들도 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의 좀 차익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조금 변수는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좀 저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는 게, 과거에는 이 디램에 대한 재고적인 부분에서만 시장에서의
흐름을 봤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DDR5에 대한 전환에다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 이런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시각이 확대가 됐다라고 보여져서 오늘 뭐 어제 오늘 이렇게 좀 급등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전보다 모멘텀도 더 풍부해진 상황이고 만약 여기에다가 이제 재고 부분까지 조금만 더 덜어주는 흐름들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좀 기세는 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정거래도 그렇고 반도체가 움직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 자체가 크게 늘어나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거래대금까지 좀 같이 쫓아와 주는 흐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사실 반도체가 움직여주면서 지수가 상승이 나오면 다른 섹터들도 이제 같이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치중이 되어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2%, 6% 이렇게나 오르는데도 지수가 소폭의 상승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만 너무 쏠렸기 때문이라고 저희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 종목 수가 175개밖에 안 되고요. 하락이 714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4배 이상의 하락 종목 수가 많은 거고요. 뭐 코스닥도 역시나 뭐 이제 450 종목 수가 상승하고 있고 하락 종목 수가 1000 종목이 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거래 대금 자체가 많았으면 나머지 섹터들도 좀 같이 움직이면서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날 텐데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가 움직일 때는 코스피가 거래 대금이 13에서 14조가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8조, 17조 수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가 아직 장이 마감이 되진 않았지만 코스피가 7조 수준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6조대죠. 그러니까 거래대금 자체가 많이 축으로 들었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섹터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거래대금은 아니거든요. 최소 15조 이상은 넉넉하게 유지를 해줘야지 최소 2가지 섹터들이 움직일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거래대금에 조금 아쉬움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양대 시장에서 1,700개 종목이 지금 하락이네요. 본부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가 간다라는 시장이 아니라 투톱만 간다라고 봐야 되나요? 어제 오늘 흐름을 보면은 반도체 소부장까지 강하다라는 평가를 내리기엔 조금 약할까요? 그러면? 아니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상승력이 나오는 기타 종목군들이 뭐 대부분 이런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의 상승력이 나오고 있고 다만 이게 이제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가기엔 거래대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종목군 위주로 좀 상승력이 나오고 있고 사실 키높이는 생각보다 빨리 맞추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거래일 전에 뭐 A라는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으면은 그 다음 거래에는 그 종목을 좀 쉬고 다른 기타 종목군들이 좀 올라가면서 키높이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뭐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군들도 그렇고 뭐 이제 후공정 쪽으로나 소켓 쪽으로 보게 됐을 때 한미반도체나 ISC 같은 종목 보시면 상승 동력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종목군들은 계속 키를 맞추면서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렇게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거래 대금이 좀 부족한 부분들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전반에 대한 분위기 좀 읽어들었습니다. 계속해서 4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4위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해볼 겁니다. 오늘 크게는 다음 주 이벤트 중에 하나인 아스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기술 이전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재료가 있긴 한데 위원님께 첫 번째로 질문 드릴게요.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에 뭐 일제히 뭐 다 오르는 것도 아니고 이슈 아는 종목들만 등락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키워드 핵심적으로 볼만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결국 지금 이제 우리가 제약바이오 중에서 지금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일부 종목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 개별 이슈로 봐야 되겠죠. 이걸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로 묶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다음 주 저희가 이제 학회가 있긴 합니다만 학회에 대한 기대감을 저희가 갖기 시작한 게 제 기억으로는 2015년, 16년 제약바이오가 이제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학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죠. 하지만 이제 학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그때 당시에 비하면 뭐 거의 뭐 좀 많이 사그라든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또한 투자자분들이 이제 학회의 성격을 아는 거죠. 학회라는 것은 단순하게 의사 관련된 의사분들이 모여서 서로 간의 그런 어떤 관심사, 그다음에 이제 임상에 대한 것들을 이제 논하는 자리이지 이것들이 이제 매출과 연결되는 부분들은 발견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학회를 하는데 여러분들 뭐 혹시 뭐 여러분들 우연히 호텔에 가셨는데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 왁자지껄한 분위기에서 서로 간의 어떤 뭐 그 모임을
하고 그 논문을 발표하는 자리이지 거기서 매출 상담이라든지 영업 상담을 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거와는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학회에서 새로운 어떤 모멘텀들이 이제 발표되고 그런 것들이 향후 수년이 지나고 나면 기술로 개발이 되고 매출이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모멘텀들을 발견해내는 기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단기적으로는 필요하긴 하겠죠. 하지만 학회 자체가 지금 현재 분위기를 이끈다라고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단지 이제 개별 이슈로 본다라면 뭐 젠백스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로 문해서 서로 간의 개별 각계 전투를 좀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나. 현재 지금 시장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일단 우리가 이번 주말 좀 두려운 게 있죠.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들 우리도 월요일날 쉬고 미국도 월요일날 쉬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말에 어떤 큰 이벤트들이 벌어진 거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쏠림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안주로서의 역할도 하기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역시 지금 제약바이오는 개별 테마 이슈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별적인 뉴스에 따라 개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쪽으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본부장님께도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헤드라인으로 아스코를 꼽긴 했는데 그게 궁금합니다. 어쩔 때는 이 학회 전후로 움직임이 가파를 때가 있었고요. 어떨 때는 기대감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도 뭐 움직임이 거의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과 좀 맞물려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지금의 시장 상황이 아스코란 모멘텀을 받아들일 좀 준비가 되었다 보시는지 그러한 위치인지도 궁금한데요. 뭐 사실 바이오 섹터들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의 위치 에너지는 상당 부분 낮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슈가 터져 나오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빠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뭐 오늘 이제 젠백스 같은 종목이 조금 윗꼬리가 많이 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이런 모멘텀이나 또 이제 투자하는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에 따라서 사실 상한가에 들어간 상태에서 빠르게 좀 묶여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차익으로도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왔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도 약간 학회에 대해서는 일부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트리거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이 학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기술 수출이 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도 같은 이슈로 나올 때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영향을 많이 받아서 과거보다 임상에 대한 모멘텀 터져 나오는 게 좀 적습니다. 과거에 바이오 섹터들이 주도주 역할을 할 때는 그 좀 이름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뭐 임상 2상이라든지 3상 이슈들이 연달아서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학회도 마찬가지죠. 학회도 그 시기에 맞물려서 임상에 대한 결과들이 나올 것들이 있고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트리거가 되면서 더 큰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조미료 역할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뭐 사실상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드물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영향력을 작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이제 개별 종목마다 이런 신약이라든지 임상에 대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 뭐 치매라든지 이렇게 관심도가 높은 쪽에서는 강력한 시세가 분출이 될 거고요. 또 좋은 이슈가 있더라도 사실 이제 신약에 대한 캐파가 작다거나 아니면 약간의 좀 이슈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것들이라면 좋은 이슈가 있어서 사실 좀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조금 대응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바이오 종목군들 특히나 이런 학회가 근처에 있을 때 급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트레이딩 영역으로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주도주는 바이오가 아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들어오더라도 짧게밖에 좀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들 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그런 개별 이슈 있는 종목 하나만 점검해 주세요. 젠백스 이야기 살짝 해주셨는데요. 그 종목은 윗꼬리가 길게 달렸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돈이 나가는 삼성제약 쪽의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시장 반응 알 수 있는 힌트도 있을까요? 사실 이게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종목별 이런 기대감들, 뭐 추가적인 기대감들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해당 종목이 이제 삼성제약 같은 경우도 젠백스 같은 경우는 고가 20%에서 좀 눌렸거든요. 그리고 이게 같은 이슈로 상승력이 나오더라도 상한가에 진입을 한 종목과 안 한 종목은 그 이후의 흐름들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상한가에 들어가게 되면 이슈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을 좀 노리게 되고요. 고가 급등이 나왔지만 좀 눌리기 시작하면은 이거 잘하면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 있겠다. 게다가 최근에 특히나 요번 주 같은 경우는 정말 테마주들이 빠르게 순환매를 돌면서 윗꼬리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약간의 좀 차트적인 움직임들 그리고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그런 영역들 그리고 뭐 당연히 기업들의 실적들도 영향을 주겠죠. 그런 전방위적인 부분들이 종목의 같은
같은 이슈여도 좀 차이를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3위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정부가 2027년까지 2차 전지 기술 개발, 인프라 투자에 3천억 원 이상 투자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정책 모멘텀에도 크게 유수화되면서 움직이는 종목은 많지 않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죠. 위원님께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릴게요. 정책 이슈가 사실 2차 전지에 미치는 영향은 그전부터 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유독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도 궁금하고요. 결국은 그럼에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안정된 흐름을 보여야지 다시 기지개를 킨다라고 봐야 될지 심리적으로 주도주로 생각한 종목이 여기에 많아서요. 여기에 대한 분석도 같이 들어보고 싶어요. 이러한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가 MTN 11시 코너에서 이번 월요일 날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개화되지 않는 산업을 정부 주도로 이제 이끌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고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투자할 수 있지만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쪽에서 정부가 뒤로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영향력이 좀 적다라는 것을 월요일 날 11시 때에서 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한번 관련 영상을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이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정부 지원이 과연 중요하죠. 정부가 이제 지원한다라는 거. 물론 2027년까지 3천억을 지원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금액을 가지고 따지고 그렇게 접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부분보다는 정부가 지원하는 건 맞습니다만 이미 개화된 산업에 있어서 추가적인 지원이라는 것 때문에 일단 동력이 좀 약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이런 발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꿈쩍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그때는 뭐 몇백억짜리 뉴스에도 주가가 거의 7%, 8%씩 올라가던 2차 전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3천억을 투자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면 뉴스에 반응하는 것이 벌써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2차 전지가 현재 변동성을 시작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났고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상당히 지금 많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멘텀을 좀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뉴스 반응이어야 되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재 지금 관심이 멀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전히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 계시지만 시장의 일부 투자자분들은 현재 지금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2차 전지 지금 안 하시죠. 왜냐하면 반도체 소부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트레이딩 하다 보니까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2차 전지가 물려있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누군가 좀 사줘야 되는데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고점대에 빠진 걸 내가 보는 것보다는 반도체가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반도체로 또 가는 거죠. 시장은 역시 생물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2차 전지가 여전히 여진을 좀 남기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있는 그대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럼 2차 전지가 나쁘냐라고 질문하신다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 거와 주가 움직임은 별개죠. 우리가 항상 좋은 것도 주가 반응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증권가에서 나오는 얘기는 밸류를 많이 좀 가져왔다라는 거죠. 일단 수급과 밸류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뉴스가 나쁜 건 아닙니다. 이런 뉴스가 차곡차곡 쌓이고 정부 지원에 따라서 새로운 것들이 지금 나타나긴 하는데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는 정말 좀 뜬금없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전고체에 대한 배터리도 아직까지 시장에서 안정화되지는 않지만 신제품이 나온다라고 해서 바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기업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금 현재 배터리 쓰고 있다가 전고체로 아직 바꾸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는 개발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실생활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먼 미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일단 뉴스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뉴스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이 긍정적인 뉴스에 반응하지 않는 주가의 현재 모습도 같이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제발 뉴스에 지금 좀 잠잠한 시장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충전 쪽도 이야기를 이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뭐 눈길이 갈 만한 뉴스는 좀 많이 나옵니다. LG전자가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 시작했다. 뭐 대기업 모멘텀은 여러 이야기를 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폭발력 있는 시세 나오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본부장님과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전기차 점유율 확대에 따라서 꾸준하게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뭐 다른 2차 전지가 급등할 때도 그렇고 지금 흔들림이 있는 지금도 그렇고 이렇다 할 시세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코멘트 먼저 듣고 싶어요. 뭐 시세가 안 나온 거는 아닙니다. 사실 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휴맥스 그룹주들의 흐름을 보면은 최근 한 3, 4개월 사이에 주가는 2배 이상은 올랐습니다. 물론 뭐 에코프로 뭐 몇십 배 오른 거와 비교했을 때는 상승력이 좀 적기는 하고 저조차도 사실 전기차가 앞으로 더
좋은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가 가장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점들은 좀 유념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급등락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앞서 얘기 드린 거랑 또 같은 맥락이죠. 결국에는 이전처럼 거래량이 풍부했다면 뭐 2차 전지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 사실 전거래일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애기건 케미칼 같은 종목이 나트륨 배터리와 관련이 그 소재 납품에 대한 이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급등이 나왔습니다만 그쪽에 몰려있던 돈이 이제 반도체로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상승력이 나왔던 쪽에서는 윗꼬리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충전소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자동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충전소는 인프라가 깔려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앞으로 자동차 출하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마련이 되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가 되면 알아서 이쪽에서는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미 우상향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고 20선 자체가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뭐 일부 종목 뭐 물론 급등이 나왔다가 바로 좀 꼬꾸라지는 종목군들도 있습니다만 시장에서 이제 주도로 급등력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21선 타고 계속적인 우상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점진적인 접근 충분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전기차 시장 확대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궁금해서 본부장님,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관련 리스크도 저희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비용 측면에서 주목이 되는 부분이라서요. 그렇죠. 이거는 조금 신경을 써봐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들을 좀 볼 때 이거는 뭐 이 방송 때문에 본 거는 아니지만 이 택시 기사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가스차 충전하는 금액과 전기차 풀 충전하는 요금이 요즘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풀 충전을 했을 때 가스가 훨씬 더 많이 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가스 같은 경우는 5분도 안 걸려서 다 채우잖아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전기차는 시간이 또 오래 걸리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음표가 좀 생긴다라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한 개인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요금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 사실 전기차를 선택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유지비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타이어라든지 기타 부품들이 더 마모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만약에 충전 요금까지 좀 늘어진다라고 한다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 자체가 조금은 천천히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속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뭐 실생활적인 부분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 추가적인 코멘트 주실 거 있으실까요? 일단 뭐 그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을 한창 본부장님 말씀하셨다고 보여지고요. 우리나라 이제 그 택배하시는 트럭 하시는 이제 그 소형 트럭 모시는 분들도 있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전기차를 좀 비싸게 사야 되고 충전 인프라가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에서는 이미 우리가 이제 그 전기차 충전 요금이 가솔린 가격을 추월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 시장이 이제 넓게 퍼진다라는 팩트 하나에 나머지 뉴스들을 다 이렇게 자세히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하나 세세한 뉴스를 보면 이게 물론 대세를 꺾지는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가 무조건 열린다와 열리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은 상당수 존재한다라는 거죠. 지금 전기차 모시는 분들의 그 일성은 불만은 두 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그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택시라든지 택배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요금 부담. 두 번째는 충전 인프라가 지금 아직까지 미흡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전기차가 넘어야 될 또 하나의 허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계속해서 2위 키워드 체크하겠습니다. 2위는 중소형 건설사로 묶어봤습니다. 중소형 건설사를 따로 떼어놓고 보는 이유는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더욱더 강력하게 받아가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궁금한 포인트는 사실 우크라이나를 제외하더라도 뭐 엘살바토르, 뭐 사우디 여러 외국 국가들의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그런 리스크에 대한 대비는 필요 없는지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가 2위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위원님과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중소형 건설주 단순히 우크라이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봤을 때 해외 변수의 정책 리스크도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서요. 상대적으로 이 해외 수주 기대감이 중소형주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 고민되실 자리일 것 같아요. 조언 부탁드릴게요. 냉정히 말씀드리면 해외 수주와 관련해서 중소형주들을 건드리시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는 저는 뭐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깊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거 하나도 없고요. 일단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뭐 원희룡 장관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이제 서울시와 뭐 협업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일단 하지만 그 내용 기사들을 여러분 저도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기사를 써야 되느냐라는 건데 정말 한 5번 정도 읽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한 기사를 5번 읽었습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 다 오픈한 겁니다. 전 세계에 오픈한 것을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뭔가를 하나 하려면 주위에 있는 한 친구에게만 얘기합니까? 여러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과정으로 일단 이해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왜 중소형 건설사들을 해외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많은 그 요소들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당연히 입찰을 할 때도 글로벌 입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이 해외에서 수의 계약을 해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다 입찰이죠. 입찰해왔을 때는 글로벌 경쟁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원래 높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환에 대한 부분들, 환율에 대한 변동 부분들, 원자재에 대한 변동폭이 조금만 생기게 되면 이익은 급감해버리는 거죠. 비근한 예로 하나건설이 우리가 약 10년 전에 6조의 이라크 신도시 건설을 했던 것을 작년에 포기를 했죠. 8천억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전에 GS건설 같은 경우 해외 사업에서 4천억 적자를 빅베스로 밀어버렸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 우리가 현대건설이 거의 뭐 좀 부도위기까지 갔었던 게 바로 중동 건설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까지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작년에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관련주들이 지금 다 그거보다 아래 단계에 있는 주식들이 많죠. 일단 건설사들은 해외 건설하면 뭔가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이익을 남기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가장 큰 경쟁자는 중국이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고 나머지 건설사들도 보면 PF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참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주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잘 아시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 어떠한 영업을 하고 있고 어떠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시는 분들이 좀 접근하시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그냥 일반적인 이런 사람들이 건설주를 취급한다?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전에는 조선주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조선주보다 건설주들이 더 셈법이 어려워진 상황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굳이 해외 모멘텀을 본다고 한다면 대형주 위주로는 괜찮은 전략 될까요? 대형사들도 지금 네. 여러분들 한번 건설사들 조직도를 한번 보시죠. 해외 사업부를 없앤 건설사들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대형 건설사들도 해외 산업에 대해서 조금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어떤 경우는 있죠. 그 전에 이제 지금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물산이라든지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건설 계열사 물량이 있기 때문에 해외를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GS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 해외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적극적인 노력들을 안 하고 있어요. 그들이 수주 잔고가 지금 거의 없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된다면 단순하게 중소형 건설사보다는 대형사들이 그래도 영업 노하우가 있으니까 대형 건설사들이 해외에 어떤 모멘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그들조차도 이익을 못 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외 건설에 대해서는 좀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 포지셔닝이 좀 애매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과거 우리가 이제 중동 붐에 있어서 건설사들이 해왔을 때는 우리가 토목공사였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 토목공사는 지금 중국이 거의 싹쓸이 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더군다나 중동과는 육로로 연결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은 플랜트 고가 시장이거든요. 물론 일부 플랜트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성과를 나타내고 있죠. 하지만 플랜트는 프랑스라든지 미국 건설사들이 막대하게 지금 또 장악하고 있는 거죠. 포지셔닝에 따라서 이익 규모가 날 수 있는 조금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한 건설사들 같은 경우 아니면 아예 그냥 토목으로 가는 건설사들 같은 경우 이렇게 나눠지는 현상들을 벌이고 있다.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역량이 좋지만 여전히 글로벌리 싸움에 있어서는 셈법이 단순하진 않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주 이야기를 쭉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1위 키워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 키워드는 게임주고요. 정치 리스크 계속해서 좀 있는 상황이죠. 신작에 대한 실망감에 대장주격 종목이 좀 많이 흘러내리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는 하창원 본부장님과 진행을 좀 해볼게요. 가장 궁금하실 종목 위주로 여쭤보겠습니다. NC소프트 어떡할까요? 어제도 좀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추가로 좀 많이 떨어집니다. 흥행에 실패했다, 어렵다라고 지금 자리에서는 봐야 될까요? 요 신작 하나 보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정말 마음 아프실 것 같아요.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사실 이제 게임주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같은 표현을 드리고 있고, 최근에도 한번 다뤘었던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이제 게임주든 항상 그 기존의 게임에다가 신작이라는 그 블럭을 쌓아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신작이 나왔을 때는 항상 매출이 가장 초반에 최고치를 찍고, 이제 우하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대규모 업데이트로 그 지연 속도를 더디게 하면서 계속적인 블락을 쌓아가는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게임주 같은 경우는 지금 뒤에 쌓는 블락들이 굉장히 불안하죠. 그리고 기존에 지금 잘 되던 게임들, 장수 게임들 보시면 일매출들은 예전에 정말 흥행했을 때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게임주들이 조금 어려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P2E 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서 과거에는 이제 전통 게임주들만 잘 가더라도 거기에서 이제 영향을 받는 것들이 좀 적었는데, 지금은 뭐 코인이라든지 NFT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다 영향을 받다 보니까 섹터에 좀 수급이 들어가기가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방위적인 부분들이 조금은 어려운 상황을 야기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통상적으로 4분기가 가장 큰 수혜주거든요. 물론 여름에도 이런 이 방학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이 있겠지만, 사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게임에서는 뭐 좀 중요한 이런 이벤트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하반기에도 뭐 대형 신작에 대한 부재라든지 좀 지연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방위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뭐 개별적인 부분에서 실적이 잘 나온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밀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저희 이제 두 분의 원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어서 본부장님의 원픽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는 어느 쪽에서 하나의 종목 골라주셨을까요? 네, 저는 반도체 쪽으로 좀 들고 왔고요. 네. 좀 급등락은 크게 나오지 않고 좀 묵직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일단 테스라는 종목인데, 일단은 이제 시각 쪽에서 뭐 4대장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죠. 그래서 좀 중장기로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 보고 있고요. 주요 제품 같은 경우 이제 증착 관련된 부분과 이제 가스페이지 에칭 관련된 부분들로 좀 이제 사업 구조가 영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자리도 이제 바닥권에서 좀 이평선 턴어라운드 하면서 일정 상승력이 나온 다음에 박스권을 좀 만들어내고 있고요. 일단은 뭐 고객사 신규 캐파가 축소가 되고 사실 어려운 업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좀 긍정적인 결과치를 냈다라는 거, 특히나 뭐 낸드 쪽에서는 이제 삼성 공장이 또 빠르게 하반기에는 또 복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반기 파운드리 쪽에서 확장이 되면서 뭐 BSD라든지 GPE 같은 그런 부분들에서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좀 중장기적으로 좀 이벤트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3월 달에 플라즈마 관련된 이제 국산화 이슈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게 올 하반기까지는 영향을 실적인 주지 못하겠지만 내년부터는 또 실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건식적으로 포트폴리오가 다양화가 된 부분이어서 충분히 중장기로 끌고 가시기에는 좀 묵직하게 모아가시기엔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 박스권 라인에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26,000원 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기대하는 대로 업황이 많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3만원까지 2차 목표가 잡으시고 중장기 대응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8,5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릴 텐데, 이게 이번에 주가가 가장 많이 눌렸을 때의 단기 박스권 상단 라인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최근 상황에서 거기까지 좀 눌리게 됐을 때, 물론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라고 한다면 2차 매수가 가능한 영역이지만 반드시 좀 중요한 라인으로 설정을 하셔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26,000원으로 할까요? 26,500원으로 저희 정리를 하면 될까요? 26,500원. 500원을 정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의 원픽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느 쪽에서 하나의 종목 골라주셨을까요? 예, 뭐 제가 건설사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업 중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가져왔습니다. 삼성물산과 삼성 엔지니어링은 다 삼성 계열사인데 좀 결이 다르죠. 둘 다 미국의 반도체 공장 이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관련된 일까지 좀 하고 있죠. 삼성 엔지니어링은 상당히 지금 이제 그 미국 그 반도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관련된 역할이 물산보다 좀 크게 지금 현재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 그 외에 다양한 플랜트, 특히 이제 중동 국가들이 이제 플랜트 건설에 나서고 있죠. 상당히 우리들한테는 잠재적인 악재입니다.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원래 우리가 이제 중동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해 와가지고 남해 벨트에서 이것을 가공해서 석유화학 제품 수출을 많이 했죠. 우리나라 수출 품목 2위가 바로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반도체와 서로 겨루기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 둘 다 무너지면서 자동차가 올라간 그런 경우인데 중동 입장에서도 보면 원유를 수출하는 것보다 원유를 보니까 다른 나라가 가공해가지고 더 재미를 보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포스트 원유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플랜트 건설을 많이 합니다. 후손들에게 어차피 고갈될 석유를 좀 늦춰주자라는 그런 개념인데 거기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DLN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트릭을 보셔야 되겠고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점 한번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표가는 36,000원, 손절라인은 2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원픽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스탁 하창원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